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렇게 합동 연설회를 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지난 9일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면서 민주당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김두관 후보 전화 연결해서 출마한 이유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두관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자, 후보님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역동성과 다양성에 대한 우려 나타냈습니다. 출마의 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방선거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려고 그러면 민주당의 강점인 다양성과 역동성이 살아나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 2년 동안 우리 당내에서 민주주의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네네. 당 지도부에 찍히면 죽는다는 공포 분위기도 좀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배척하고 이지매하는 그런 나쁜 문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고 이뤄가는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만들어내서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예, 지금 방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당의 적자라고도 거듭 강조를 해오셨는데 그렇다면 정체성 이 부분이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서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김대중 총재 시절에도 당내 다양한 계파가 있었고 경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도 대화하고 토론하고 포용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양성과 역동성이죠. 지금 민주당은 획일화되고 이재명 1인 독조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또 우리 민주당은 이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인데 우리 당의 이제 기본 정책 노선은 객차 해소입니다.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종부세 문제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분들은 자기 자가 주택 12억 이상 가진 전체 주택 보유자 2.7%만 그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인데 이걸 원점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건 우리 민주당 오랜 정체성에 어긋나는 점이라고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종부세는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실제로 후보님은 본인의 별칭을 두관, 명관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한 29년 전에 재연소 남해 군수를 하면서 네. 두 번째 재선 선거에서 구관이 맹관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 이름하고 좀 맞춰서 두관이 맹관이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 구관, 만든 명관, 소음입니다. 두관, 명관. 네네네. 예. 아, 그런 뜻이었습니까?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30대 경남 남해군수 2003년에 노무현 정부 첫 행정자치부 장관 2010년 경남도지사 이후 20대와 21대 국회의원 지냈습니다. 행정과 입법에서 남다른 탄탄한 이력을 이제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요 질문은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자, 20년 넘는 기간 중에 가장 잘한 일 어떤 겁니까? 제가 남해군수 시절에 동계 스포츠 전지 훈련장인 남해 스포츠 센터도 만들고요. 네. 독일의 강부 간호사들이 돌아와서 쉼터가 된 남해 독일 마을을 만든 게 지금 돌아보면 가장 보람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막 떠오르는 게 남해 군수 하실 때 기자실 폐쇄한 것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그거는 1등은 아닌가 보죠. 예. 자, 반면에 20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부분 뭡니까? 지난 2012년에 제가 경남도지사 시절에 대선 참여하면서 중도에 네. 경남도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나오면서 경남도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게 가장 아쉬웠고 미안했던 부분입니다. 네. 자,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요. 후보님은 현 민주당이 일극체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해 오셨습니다. 아울러서 관련해서 최고위원 경선 결과 두고도 우려를 이제 표하셨습니다. 우려하시는 이유 뭔가요? 예선을 통과해서 8분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네네. 지금 자기들 그 합동 유세에서 자기 정견을 발표하는데
자기 정계에는 별로 없고 이재명 후보 파디하고 이재명 후보 찬양하고 진명 경쟁에 돌입을 했어요. 네. 그 최고위원 그런 걸 보면서 참 이재명 당대표, 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재명 지키기 등 충성 경쟁을 너무 가열되게 해서 전당대회를 내가 보면서 이게 왕정시대 무슨 전체주의 시대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될 정도로 걱정이 되고 오히려 이제 이런 최고위원들이 뭐 5분이 이제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네. 5인 5색의 그런 다양한 당내 목소리를 반영해서 지도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5인 1색이 될 것 같아서 참 많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명비어청가에 대한 그 뒷일이 걱정이 된다 말씀하셨고요. 김두관 후보님의 이제 1급 체제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뭐라 그랬냐면 당원의 선택을 폄하하지 말라. 1급 체제란 표현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반박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논리라면 이제 국민의 다수가 선택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조건 따르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논리로 성립될 수 있는데요. 선택은 한순간이지만 정치는 매 순간 움직이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네네. 상황에 따라서 지지할 것은 지지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당헌의 선택이라고 말했는데 그 당원들 중에 정말 강경파 당원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걸 나하고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때처럼 공격을 하면 그게 우리 민주당의 민주라는 그 DNA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최근 그 당심하고 일반 민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택은 순간이지만 정치는 매 순간이다. 그리고 생물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일각에선 김 후보님의 1급 체제 비판에 대해 진정성을 또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대선 이후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도전 당시에 당내 일각에서 이제 비판도 꽤 있었는데 김 후보님은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 계속 밝힌 바가 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김 후보님 처지가 변한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변화했다고 봐야죠. 대선 경선과 지난번 당대표 도전 당시가 오늘날의 민주당 같았으면 제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당시에는 지금처럼 1급 체제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2년간 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급격히 이제 갱도가 되어 있고요. 1인 후보, 이재명 후보 1인 사당화 되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당연히 비판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는 김두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얘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또다시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큰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이 후보와 김 후보 간 격차가 18.9% 났지만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80% 넘는. 이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대상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후보님은 이 간극을 어떻게 메꾸냐에 민주당의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려됩니까? 대통령 선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만으로 치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90% 이상 지지를 받아도 국민이 49%만 밀어주면 결국은 지는 게 선거거든요. 네네. 토요일 날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이제 민주당은 27%, 국민의힘은 35%가 나왔습니다. 국힘이 전대에서 난장판을 쳐도 민주당보다 이제 8% 높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국민들이 이제 우리 민주당에게 지난 총선에서 175석, 범야권의 192석을 몰아준 것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 대신 인생을 챙기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이 중도층 국민들 눈에는 정치권 매일 싸우고 민생은 뒤처져 이렇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산층이 민주당을 떠나면 정권 탄환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 민심을 얻고 민생을 챙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민심하고 당심하고 비슷하게 갈 때만이 중도층이 우리 민주당을 오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우려해서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자, 지금 중도층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이제 종부세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종부세 개편안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김두관 후보님은 당의 DNA 해치는 정책이다 이렇게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시고 또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종부세 취지에 찬성하더라도 시대 상황이 달라졌다면 선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당 일각에서 나오고 또 이젠 민주당이 부동산이나 세제 개편, 부동산 세제 개편 통해서 중도층 확장해야 된다, 외연 확장해야 된다는 지적들도 민주당 안팎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누구보다도 이제 중도층과 외연을 확대해야만이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늘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네. 저는 뭐 논의 자체는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절대 가서 안 되는 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네. 몸살을 앓고 있고 그 결과가 격차가 확대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이기 때문에 또 종부세를 한 4조 정도 이렇게 걷어서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방 정부의 상당한 재원으로 종부세가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지방정부 시도라든지 시군구 지방정부가 재정 어려움 때문에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방정부가 소멸되는 위기에 있는데 종부세 재원을 없애면 훨씬 더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뭐 1가구 1주택의 주택을 가지면서도 소득이 없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세한 것은 좀 더 정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네. 이 종부세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노선 격차 해소에 격차를 줄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연 확장은 좋지만 당의 정체성도 그만큼 중요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해병대원 특검법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야당이 추진하는 현재 법안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최근에 밝혔습니다. 반면에 김두관 후보께서는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제 곧 결판이 납니다.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은 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유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되어 진실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한데 네. 지금의 상황이면 앞으로 3년이 지나도 해결될 방법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같이 강대강 대결 구도에서는 국민의힘에서 8표가 넘어와야만이 대통령 거부권을 다시 재의결을 해서 해병대 특검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뭐 한동훈 후보가 될지 누가 될지 내일이면 결정 나겠지만 일단 한동훈 후보가 유력하다고 보면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특검으로 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해서 네. 지금은 최해병 진실을 가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가장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저는 실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용이고 그다음에 진실 규명이 최우선 과제라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접합점을 찾아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정치권에선 협치라는 말조차 찾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자, 김두관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신다면 협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나 여당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또 추진을 하실 생각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좀 무도한 국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조기 퇴진까지도 앞장서겠다 이렇게 합동연설에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네. 다른 한편 민생이라든지 또 외교 문제라든지
뭐 교육 문제 이런 쪽은 여야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민생경제 대연정도 제가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협치가 안 되는 거는 굳이 그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여당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을 인정해서 국정기조가 지금까지 있다면 그 국정기조를 민심에 충실한 방식으로 국정기조를 바꾸야만이 협치가 될 수 있는데 협치가 안 되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치가 하는 역할이 국민들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하는 게 정치의 요체라 하지만 저는 거기 한 개 더 덧붙이자면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여야가 강대강으로 싸우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야가 똑같다. 정치권의 기대를 그나마 희망은 정치권에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국가의 예산과 재원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 여당 또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를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 기대할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절망하고 있는 거죠. 이 현실을 우리 정치권에서 애매하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탄핵 정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또 앞으로 26일에 또 열리고요. 여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뭐 국회가 얼그러지는 이런 것들의 그 근본 원인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이런 주장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양측 치킨 게임 구도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어떻게 끝이 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는 순간 갈등은 심화되고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이제 제가 우리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대표가 되면 한편으로는 윤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싸우겠지만 한편으로는 민생을 또 챙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민생경제 대연정을 통해서 이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좀 이렇게 챙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강대강으로 그야말로 마주치는 치킨 게임이 돼가지고 너무 걱정이네요. 네. 시간이 한 3, 4분 남았는데 지금 경선 얘기 한 두어 가지 더 여쭤볼게요. 후보님께서는 지역 경선 합동 연설의 진행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은 제주부터 20일 경선을 했는데 네. 19일 날 거의 투표가 끝났고요. 제주 경선은 이제 10시부터 합동 연설이 돼 12시 끝나는데 12시까지 열어놓기는 했지만 사실은 정책을 발표를 듣지 않고 당원들이 사전에 투표를 하는 계기거든요. 네. 그런 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이게 전당대회가 민주주의 축제의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오전에 제주하고 오후에 인천 다음 날 강원하고 다시 오후에는 대구 연구를 하니까 네. 뭐 오히려 당원들하고 차 한잔 나눌 시간도 없이 그냥 일찍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예. 민주주의 축제인 전당대회에서 정견 발표도 하고 뭐 담소도 하고 지역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또 정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이게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서 그런 예.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예, 충분히 후보를 알릴 그 여지가 적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예. 이제 그 진행된 경선 결과 보면 이미 승부는 이재명 후보 당선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편입니다. 자, 4곳 지역 경선 결과 김두관 후보님 누적 득표율은 8.9%였고요. 자, 15차례 열리는 지역 순회 경선은 다음 달 17일 서울에서 이제 마무리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제가 이번 선거에 뭐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지금 90% 넘은 당원들의 그런 표심도 인정하면서 또 아주 일부만 끝났거든요. 지금 네네. 투표율이 30% 정도 되고 있고 또 많은 당원들이 남아 있고 또 부산, 경남, 울산 또 광주, 전남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뭐 출마할 때 단 1%의 다른 목소리라도 대변을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7.1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투표율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당이 역동성과 다양성을 살려서 소위 주권정당 메모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네. 꼭 뭐 승패를 떠나서 다양성, 역동성을 갖추는데 헌신하겠다 그런 말씀 같고요. 자, 뭐 이기면 더 좋겠지만요. 여하튼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의미 있는 지지율이 더 나오도록 이제 남은 기간 더 노력하실 텐데 그러려면 어떤 변수라 그럴까요? 어떤 점에서 조금 더 그 우리 그 유권자들, 민주당 유권자들이 이렇게 더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 당내 이제 최고위원들이라든지 합동 유세에서 네, 지금은 싸울 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훨씬 더 당원들한테 소구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는 단순한 이런 전당대회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당대회 이후에 책임 있는 국회에서 제1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에서 주장하는 거와 전당대회 이후를 준비하는 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전당대회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 당이 어떻게 진로를 설정할 것인가에 고민도 하면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임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당으로 만들어지면 정권교체 실패하거든요.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려서 민주당은 어떻게 살아날 때 정권 탄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